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소 리뷰 벌써 4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느덧 4회차가. 음. 오늘은 어떤 작품이죠, 선생님?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입니다. 자. 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냥 뭐 한 주간 하도 잘 먹어서 살도 더 찌고 화면 보니까 점점 더 찌는 것 같네요.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좀 네. 반복하다 보니까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트라비아타. 뭐 이태리 말 직역으로는 방황하는 여인 이런 뜻인데요. 베르디의 대표작이죠. 그럼요. 예. 베르디가 워낙 뭐 주요한 오페라들이 음, 많지만 음. 그 중에 또 가장 잘 알려진 오페라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라 트라비아타 빼고도 뭐 유명한 작품이 리골레토 있고 또 일 트로바토레도 있고 아이다, 오텔로 이렇게 5가지가 이제 5대 작품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대요. 네. 그리고 또 뭐 가면무도의 운명의 힘, 돈 카를로스, 뭐 나부코, 에르나니, 맥베스, 시몬 보카네라, 시칠리아 섬의 만종, 팔스타프 등도 심심치 않게 공연되고 있습니다. 꽤 많죠, 오페라 대표곡들이. 그럼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게 베르디의 또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베르디 레퀴엠. 너무 유명하죠. 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느 오페라 하우스의 어떤 시즌에든 뭐 베르디 작품이 꼭 하나씩 포함될 정도로 오페라계의 신적인 존재. 그럼요. 예. 또 이 베르디 나중에 저번 작품에서도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베르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푸치니가 예. 있었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장수하신 인물. 19세기에 그쵸. 87세까지. 예.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세 가까이 네. 사신 게 아닌가. 면역력이 아주 뛰어나네요. 항생제 뭐 이런 것도 잘 네. 없어서 시기. 그리고 또 워낙 그렇게 사셨다 보니까 또 워낙 너무 이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사랑받는 너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또 상처 뭐라 그러지? 사별. 사별한 케이스고 또 자식들도 또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사람 많이 죽는 시대에 그런 또 슬픔을 또 간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같은 해에 태어난 그 대가죠. 그분도 둘 다 오페라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뭐 정치적인 행동에 적극적이었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오페라의 뭐 방법론적으로는 많은 뭐 견해의 차이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뭐 바그너는 뭐 신화적인 내용이나 뭐 전설적인 내용, 초현실적인 내용들을 뭐 주로 다뤘다면 소재를 이제 베르디는 가급적 이제 라트라비아타도 그렇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했다고 하고요. 좀 바그너는 독선적이고 카리스마를 갖춘 반면에 베르디 선생님 성격은 좀 검소하고 소박하고 이런 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알렉상드르 뒤마피스의 소설 춘희를 원작으로 했다고 합니다. 요 춘희라는 게 사실은 원작과는 조금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일본을 통해서 온 제목이라서 원래 제목은 동백꽃을 들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의 La Dame aux Camélias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일본을 통하면서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꽃으로 표현해 버려서 이게 춘희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라트라비아타가 가장 정확한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853년에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옛날에 이때까지 오페라 스타일이 시나리오가 다 옛날 시대를 이제 소재로 한 거라면 현실 세계의 그런 소재를 이제 갖고 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호평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베르디가 그래도 니들이 유행 못 따라오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막 이런 굉장히 앞서가신 멘탈의 갑의 마인드로 꿋꿋이 이제 근데 약간 또 소심하게 또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쳐서 이제 1854년에 다시 이제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대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그 올렸던 라트라비아타에서 그 주연을 맡았던 소프라노가 이게 약간 내용과는 맞지 않는 조금 이제 외모를 아무래도 조금 많이 네. 몸이 컸었던 사람이어서 그런 거에서 좀 질타를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왜 그렇잖아요. 되게 병약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갸녀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건강한 모습이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사랑의 매력 때부터 이렇게 몽골 소프라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소프라노의 덩치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본의 아니게 아무튼 뭐 이거 뭐 시장이다 보니까 또 음악 시장이고 사람들이 뭐 보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관객들의 니즈도 있고 또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아쉽지만 또 야유도 받기도 하고 성악가들이 그 역할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또 이런 얘기 자주 해서 또 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외모지상주의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구나 유럽 무대에서는 조금 많이 원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많이 덩치가 큰 소프라노나 테너들한테 이제 좀 체중을 좀 감량할 거를 요구를 하는 기획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외모를 뭐 어떻게 뭐 이래야만 한다라는 외모 뭐 지상주의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님을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네. 뭐 베르디 오페라 중에서 아무튼 오늘 할 그 라트라비아타는 가장 많이 올려지는 무대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뜻깊은 게 국내 단원 순수 100% 국내 단원에 의해서 정식으로 초연된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까르멘과 나비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올려진 적이 있지만 일본 악단의 공연이었고 1948년 1월에 부민관에서 라트라비아타가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단원에 의해서 정식으로 오페라가 초연되었다고 합니다. 라트라비아타는 뭐 베르디의 개인적인 사정이랑 약간 겹치기도 한데요. 감정이입이 좀 되셨나 봐요. 왜냐면은 첫 아내였던 마르게리타 베리치와 세 아이를 잃어버리고 홀로 사시다가 나부코 초연에서 아비가일레 역을 맡았던 주세피나 스테르포니와 눈이 맞아서 동거에 들어갔지만 순탄치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재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사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세피나도 여러 미혼모이면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스폰을 받는 약간 그런 연예인 같은 스폰 받는 연예인 같은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뭐 썩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로 넘어가서 결혼하기까지 이제 동거 후 뭐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뭐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치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춘희 그 시나리오를 이제 보게 된 거죠. 프랑스로 넘어갔을 때 이제 춘희를 접하게 돼서 이 두 부부가 뭐 자신들의 상황이랑 이제 굉장히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특히 뭐 베르디는 너무 감동받아서 감정이입돼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급 창녀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왠지 또 이 주연인 라트라비아타의 주연인 비올레타가 직업이 고급 창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고위 공직자 아니면 왕조 이런 사람들만 상대를 했고요. 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를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뭐 코르티잔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네. 고급 고위 계층을 상대하는 이런 그렇죠. 화력의 여성들을. 네네네. 아무나 상대한 건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뭐 지식도 되게 풍부해야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만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갖춰야 돼서 다만 돈을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나 다른 것들을 좀 받았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가 되겠죠. 일반 이제 몸을 파는 직업이랑은 조금 다른. 네. 그래서 콜티잔이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가 존재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뭐 몇 명의 다른 조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작은 조연들이고 중심 인물은 비올레타랑
알프레도랑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제르몽 요 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해드렸던 코르티산으로 일하고 있는 비올레타는 사실 자신이 몸이 꽤 안 좋은 상황인 걸 알고 있고 그 병이 폐병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업이기도 하니까 이제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알프레도가 초대돼서 온 거죠. 초대돼서 오자마자 원래 좀 좋아하기도 했는데 딱 봤는데 더 이제 마음이 커져서 비올레타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비올레타는 사실은 본인이 폐병에 걸린 걸 알고 있고 상황이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알프레도한테. 그랬는데 이제 알프레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혈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랑을 고백해서 계속 이제 그러다가 비올레타도 이제 자꾸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알프레도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지만 그냥 이제 둘이 이 생활을 청산하고 전원으로 가서 이제 좀 휴양도 취하면서 병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잘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제 알프레도는 아버지한테 그런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코르티산이랑 결혼한다는 그때 집안 자체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올레타가 자기가 이제 받았던 그동안 모아놨던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처분해 가면서 이제 알프레도랑의 이제 둘만의 그 공간에서 동거를 잘 하고 있었던 참에 제롱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클리셰 전형적인 클리셰. 또 반대하는 김치 싸대기는 없어요. 네,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헤어져 달라. 그렇죠. 봉투를 딱 던지면서 이 정도면 되겠니? 뭐 그랬어야 되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겠죠. 우리 집안과 너와는 맞지 않는다. 네, 뭐 너가 헤어지는 게 맞다. 알프레도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네가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네가 물러서라. 내 아들 이게 전형적이네. 내 아들을 사랑하면 네가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비올레타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의 그런 처지랑 현실을 아예 모르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회유가 됩니다. 회유가 돼서 이제 이 비올레타는 편지 한 장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잠수를 탑니다. 요즘으로 치면 답답해. 요즘으로 치면 잠수 이별인 거예요. 네네. 카톡 하나 남겨놓고 잠수 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수를 탔는데 솔직히 이제 알프레도는 잠수 이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랬는데 이 알프레도가 이제 나중에는 오해를 좀 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얘가 뭐지?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가 생겼나? 그리고 별별 상상을 다 하다가 이제 뭔가 이 비올레타는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본인의 업인 코르티산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귀족들이나 그런 왕족들을 또 만나면서 자신의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그동안 또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몇몇 가지가 있어서 알프레도는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질투심도 굉장히 옛날에 후견인한테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들. 그리고 복수심까지. 네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괜찮은 상황이었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엔 또 이제 비올레타 친구 플로라가 또 파티를 열었는데 알프레도가 그 파티를 알아서 나타나서 비올레타를 이제 마주하게 되죠. 뭐 잠수를 타지만 어떻게든 찾아와서 스토커처럼 이제 쫓아갑니다. 스토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편지 한 장 떨렁 써두고 이렇게 확 가버리면 그 누구나 오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났으니까 진짜 그 비올레타 면전에 돈을 딱 던지면서 모욕을 주는군요. 네, 뭐 너한테는 이게 전부 아니냐, 뭐
그런 이 식으로 정도면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 모욕을 했겠죠.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제루몽이 이제 아들한테 옳거니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막 해가지고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고향으로 데려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청산해라, 너의 마음을 청산해라 그랬는데 일단 비올레타는 병도 계속 악화가 되고 있었을 거고 그러고 있다 자신의 병이 계속 이제 악화되고 이제 난 더 이상 죽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걸 또 알프레도가 들었다면서요. 이제 이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거죠. 이제 사실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했으나 비올레타는 나를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알프레도가 당장 달려갔겠죠. 그래서 달려갔는데 이미 뭐 사실 뭐 이때 당시에 지금이라면 별병 아니지 별 큰 병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폐병이 그렇게 막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이미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황에 알프레도를 마주치고 이제 비올레타는 자기가 이제 얼마나 죽기 마지막에 왜 사람이 반짝 힘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프레도를 또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찾아왔으니까 너무 반짝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일어나는 순간에 알프레도의 품에 안겨서 막을 냅니다. 그 원작 춘희 소설과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끝에 알프레도 품에서 죽는 거. 춘희는 그쵸. 사망 소식을 알게 되고 찾아와서 후회하고 뭐 눈물을 흘리는. 그렇죠.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원작에서의 것은 이제 원작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후회하는 거. 이 유명한 아리아들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1막에 알프레도가 너무 유명해요. 오페라를 모르시는 분들 딱 들으면 이거 하는 그런 곡이라서요. 근데 맨 또 처음에 나오니까 또 이게 또 오페라에 또 몰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워낙 분위기를 유명한 확 잡아주는 그런. 그리고 또 정말 유명한 게 1막의 피날레에 나오는 에스트라 아포로스의 샘플이 이어지는 김민재 선생님의 음악으로 배경음악을 깔아주셨습니다. 깁니다. 일단 길고요. 이제 그 내용 안에는 이제 본인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뭐 일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남성들을 대하지만 사랑으로 대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알프레도라는 젊은 귀족을 만나면서 본인의 심경의 변화라든지 이제 내 상황이라든지 내가 처해 있는 뭐 지금 현재 병에 걸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서 보기 꽤 깁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밖에서 이제 알프레도가 사랑을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할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샘플의 그렇죠. 그때서부터 이제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주 신나게 흘러가는데 그게 정말 신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여성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템페리라라는 즐거운 그 선율이 흘러나오고 이제 즐거워서 부른다기보다는 비올레타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그냥 이제 뭐 내가 지금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다 벗어나서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할래 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제 이 막에서는 또 이제 주요 내용이 일단 둘이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찾아오는 제루몽과 비올레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제루몽은 사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의 이 그런 돈을 노리고 뭐 그런 이제 지위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구나.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여염집 뭐 굉장히 곱게 자란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력의 여성이니까 화력의 여성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간청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을 제발 놔달라.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냥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를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자가 먼저 손을 놓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잖아요.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오는 근데 보통은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막 이러면서 네, 보통은 어머니가 나와서 예. 이제 뭐 돈봉투 촥 예. 던지고 예. 네가 바로 괜히 막 그 아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 아버지가 잘 설득을 해서 네네. 이제 그 비올레타가 네.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네. 결심을 하고 이제 편지를 차마 이제 비올레타 입장에서는 차마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게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거니까 자기의 선택은 아니니까는 이거를 차마 마주대에서 대면할 자신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놓고 이제 되게 또 쿨하게 또 건조하게 또 써놨겠죠. 또 비정해 보이게. 뭐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추측한데. 네, 뭐 이제 뭐 나는 떠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남겨놓고 네, 이제 네. 사라져 버렸겠죠. 네. 알프레도는 옛날 화려했던 화류계의 생활을 그리워해서 이제 떠났겠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의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알프레도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결국은 이제 자기랑 살면서 뭐 세간살이 처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너도 결국은 돈을 찾아서 다시 돌아갔구나라는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른 찾으러 갑니다. 네. 킹 받고 나중에 나타나서 꼽 주고 또 네. 요즘 말로 또 신식으로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거지만 알프레도는 서로 되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겹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비올레타가 본인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거. 내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죽을 거고 그리고 이 죽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 옆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알프레도는 그걸 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상황이 변해서 이제 비올레타는 이미 많이 병이 진행된 상태고 너무너무 아픈 상황에서 이제 병상에 거의 누워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알프레도가 자기를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는데 본인이 몸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제 그 마지막 힘을 다한 그때 잠깐 반짝 죽기 전에 사람이 약간 반짝하는 때가 온다고. 회광반조 뭐 이런. 네, 그래서 그때 알프레도를 보니까 또 그 옛날 좋았던 그 기억이랑 이런 게 모두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살 것만 같아요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이미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쓰러지고 제르몽도 그 모습을 보고서 아 내가 오해했구나. 얘네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 아니 다 죽어가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무슨 맞아, 소용이 맞아. 있나요? 내 딸아 막 이랬다면서요. 네, 그게 의미가 없는 네. 거죠. 차라리 그냥 좀 뒀으면 예. 그냥 서로 좀 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시간을 이제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산막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아리아 사랑하는 이유 파리를 떠나서 파리지 유명한 아리아가 이제 산막에서는 이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비올레타가 죽으면서 그 자신의 초상화가 그려진 그 목걸이를 펜던트를 이제 쥐어주면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뭔가 이게 무슨 괴기하고 이 이상망측한 그 여자한테 네 전에는 내가 있었다라는 걸 그 죽어서도 전여친. 어필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엑스로서의 나를 각인시키겠다고 이런 심리인가요? 참. 뭐 저는 저런 심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참 마지막 그 삶의 끈을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올레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초상화를 선물하면서 네가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걸 주렴이라는 맥락은 잔인한가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제 투병 생활하다가 막판에 이제 임종 때 그걸 줘. 나보고 다음 여친을 사귀는데 그걸 전해주래. 이거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비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걸 어떻게 전해줘요? 아마 그 다음 여친과의 모든 미래 결혼하든 무슨 삶에 의해서 예전 여친의 그 흔적을 갖고 이렇게 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또 이게 외국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아니 뭐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건 약혼 반지를 껴주는 그건 경우는 너무 있지만 멋있죠. 이거는 무슨 사랑하는 여자 펜던트 그림이 있는 거를 갖고 있어라도 아니고 네 세 부인한테 여친한테 줘라. 아니 뭐 제 기준에 너는 어차피 세컨드다 뭐 후처다 뭐 그런. 설마 그거는 아니었겠죠. 그건 아니었을 거겠죠. 네. 설마. 네. 다만 이제 자기도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는 좀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의 기억에 남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네. 어쨌건 그 당시에 둘은 되게 애틋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프레도한테 주면은 이해를 가요. 평생 이제 틈나는 대로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 상기는 여자한테 주라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 되게 좋게 전 좀 어떻게든 저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외국은 조금 이렇게 좀 어차피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문제가 크겠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이걸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래라고 하면서 주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말로. 네. 이렇게 이쁜 여자가 사랑했던 남자이니까 너는 이 귀한 남자를 내가 사랑했던 남자이니까 마땅히 존중하고 받들어야 된다. 이런 해석도 웃긴데.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뭐 좋게 생각하려다가 지금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해석은 그거일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세상에는 다시 없어서 만날 수는 없는 사람인 거고 그냥 이런 사람이랑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정도?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그 여자가 그거를 계속 킵할지 아니면 버릴지는 그것도 그 사람의 그건 거고 뭐 정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받아놓고 어머 이 여자는 누구예요? 뭐라 해야 돼? 요즘으로 치면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이렇게 되는데 전 여자친구인데 사실은 병이 되게 심해서 죽었고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날 사람한테 꼭 이걸 주라면서 이걸 나한테 남겨주었다. 네. 뭐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네,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생각이 항상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생각하시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하네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댓글. 자, 오늘 이렇게 베르디의 대표작인 라트라비아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로 다시 돌아가서 피가로의 결혼을 들고 오겠습니다. 뭐 날씨 추운데 여러분 뭐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폐렴 얘기 나왔잖아요. 폐렴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요즘 저도 요즘 맞았습니다. 감기 진짜 독하더라고요. 네,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네, 꼭 건강 유의하시고 네. 저희 채널 항상 좋아요. 사랑해 주시고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안녕.